자, 이런 관점에서 저 깨는 작업을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해보자. 이거가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걸 그냥 나중에 이제 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6개의 문장을 나는 이제 읽는 겁니다. 근데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죠. 앞에서 뒤로. 그죠? 그러다가 안 읽히면 다시 가서 또 앞에서 뒤로 읽으시죠.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이죠.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쵸? 여러분들은 고대의 방식으로 글을 지금 현대에서 계속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은 뭐 읽힐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읽었는데 뭐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안 읽히는 구간에 가서는 이 문장과 문장 간의 이 관계를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이거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문장과 문장의 그 복잡한 관계를 읽어내는 거가 글을 읽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여러 개의 한 문장을 써놨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초고를 잡으셨죠. 그 다음에 그 내가 쓴 글을 퇴고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러한 연결 관계를 내가 체계적으로 지어내면 되는 거죠. 그쵸? 그겁니다. 이거 지금 사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맨 앞장에 누구 그림 얹혀놨었나요? 피카소죠. 여러분들 그 피카소 이전의 그림들은 어떻게 봤나요? 그 르네상스 그림의 핵심이 뭐죠? 투시도로 하나의 시점으로만 그림을 다 봤죠. 정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시점에서만. 그렇죠? 피카소가 유명한 이유가 뭔가요? 핵심이 그림을 다양한 관점으로 봐가지고 뒤에서도 본 거를 앞에다 그려놓고 앞에서 밑에서 본 것도 그려놓고 뭐 다양한 관점 하물며 그림도 하나의 시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방법론이 나왔는데 글이라는 매체는 여전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방법으로 읽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거를 조금 고민해보자 라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명문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일단 찾아내는 겁니다. 문장 간의 연결고리가 뭐가 잡히는지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간의 연결 유형이 그러면은 이게 앞에서 잡은 걸 계속 잡을 수도 있고 마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처럼 뭔가 연쇄적이고 사고를 확장하면서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저는 확장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앞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한 4개의 키워드를 주고 걔네 4개의 키워드가 막 엮이는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복합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장 간의 연결 방식, 이거는 뭐냐? 꼭 1, 2번, 3, 4번, 5, 6번 문장 간에 꼭 앞뒤 문장이 연결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전, 이후 문장 간에도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장은 1번하고 10번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1, 2번만 찾으려고 계속 글을 보시는 거가 함정인 거죠. 그런 패턴을 이해하시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장 간의 연결 방향. 꼭 우리 한국인의 사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앞에서 뒤로 가죠. 앞에서 뒤로 갑니다, 이게. 근데 서양인들은 어떻게 가죠? 뒤에서 앞으로 갔다, 앞에서 뒤로 갔다. 우리보다 더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읽는 글들 보면은 예전에 선조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심심합니다. 앞에서 뒤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번역된 글들을 읽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의 사고는 한 문장 단위에서 보면은 앞에서 뒤로 가거든요. 근데 그걸 문장과 문장 단위로 가면은 뒤에서 앞으로 갔다. 이게 왜냐면 이제 서양 문명을 사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서양인들은 한 문장에서의 그런 원칙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원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글을 텍스트에 좀 더 편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은. 어쨌든 연결의 방향을 이거는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드라이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좀 더 이제 그 내용은 떠나서 이제 이거는 구조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같은 내용이더라도 문장과 문장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를 잘하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 글들이 좋겠죠. 근데 그런 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그 글을 쓰고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 적어도 자기가 전문 분야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내용 구조가 머리 다 짜지죠. 그렇죠? 그걸 글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지식 단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러한 글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일반적 속성까지 이해를 하면은 더 완벽한 내용 콘텐츠를 구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글을 다양하게 읽고 쓰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까지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좀 괜찮으신가요? 자,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명제로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명제가 뭐죠? 명제. 나는 배고프다. 이거 명제인가요? 이건 문장이죠. 명제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그냥 그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우리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가 명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텍스트는 논리적 사고 표현의 결정체다. 이게 제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그래도 많은 거가 정리돼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논리가 뭐죠? 여러분들 논리적이다 정말 많이 말씀하시죠? 논리가 뭐죠? 합리적인 거, 연역적, 추론법 별거 다 나옵니다. 하지만 논리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 공감되시나요? 앞뒤말을 잘 연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논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의 핵심입니다. 3단 논법 모든 과정 안에서 이 연결의 코드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게 논리의 핵심입니다. 자, 글이라는 거는 다시 텍스트는 글이죠. 저런 연결적 사고를 잘 구사한 표현 수단이 바로 글이라는 겁니다. 이게 글의 속성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뭐죠? 연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글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좀 더 글을 쉽게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따라오셨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사기일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좀 연결을 잘해서 끌고 온 거잖아요. 사기꾼들도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전문가도 논리적이고. 저도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거를 적용해 봤는데 조금 바뀌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전문가가 되는 거고, 뭐야 이렇게 되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한테는 저도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모든 분들한테 다 이게 적용될 거라고는 감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글을 읽고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연결의 구체적인 방법.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거는 결과죠. 제가 글에서 찾아야 되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결과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주고받은 방향성 순서지용 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고받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인생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거. 이게 로비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를 전해주실 수 있죠. 그쵸? 마이크를. 그쵸? 하나를 넘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분은 이 마이크를 받아서 또 다른 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요 두 개지를 넘겨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분은 다시 두 개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넘겨줄 수 있죠. 이게 이제 글이 연결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넘겨주고 넘겨받는 이 관계가 복잡하게 엮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만 연결될까요? 복잡하죠, 이거는. 그래서 글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 이제 방향성하고 순서지문 제가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주고받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책에 이제 명문화를 해놨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글을 보면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글을 읽고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읽고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유 문장에 넘겨줄 만한 것들이 뭔지를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 A를 넘겨줄까? 아니면 B를 넘겨줄까? 아니면 B와 C 정도 넘겨줄까? 내가 거기에 이제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는 겁니다. 그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한 문장에서는 중요한 게 딱 객관적으로 정해지죠.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다시 문장과 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꼭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다 연결고리로 잡힐까요? 아니죠. 한 문장에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는 방법하고 여러 개로 구성된 문장과 문장을 읽는 방법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명문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100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숫자를. 일단 첫 번째는 주는 것만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은. 그쵸?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받는 것만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반대로죠. 받고 넘겨주고 이거가 있겠죠. 그쵸?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이 부분. 그쵸? 그랬더니 이거를 보면은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막 엄청 했는데 이제 또 학생들이나 이 한 문장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없습니다. 한국어를 우리말을 왜 공부해?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짧은 글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글들은 보면 한 문장인데 이게 한 문장 같지 않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지만 국어사전이나 문법책, 영어 문법을 봐더라도 이렇게 문장을 보면 너무 짧지 않나요? 문법책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 공부들을 하시면 뭐 도움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거 한 번에 확 읽히세요. 그 책 단위로 이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한 문장도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뒤로만 읽으시죠. 그렇죠?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뒤에서부터도 읽어보고 이건 정말 팁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수식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의 연결의 핵심은 주고받음이라고 하면은 한 문장에서의 연결은 수식하고 수식받는 그걸 이제 문법적 용어로 하면은 최종 수식받는 게 뭐죠?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게 뭐죠? 관형사. 관형사를 수식하는 게 뭐죠? 부사. 부사는 역할이 제일 많죠. 서술어도 수식하고 또 뭐 부사가 부사도 수식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 설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학교 문법적으로 한국어 어법 체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보셔야 조금 그래도 글을, 왜냐면 문장과 문장을 읽는데, 그러니까 한 문장을 잘 읽는다고 문장과 문장을 모두 다 잘 읽을 수는 없지만, 그쵸? 문장과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한 문장은 필수죠. 그래서 한 문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휘는 그런데 꼭 다 할 수는 없어요. 어휘는 모르면은 또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의미를. 근데 어휘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머리가 멈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걔는 A예요. A. 얘가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보고 잡히면 얘는 중요한 애죠. 일단은. 그러면은 걔를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검색을 해서 더 이해를 하시던가, 그게 책 속 안에 있으면은 그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한 게, 제가 일단은 서술어부터 확인해 보자. 그리고 수식 관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고, 너무 긴 거는 그냥 한 여러 개를 쪼개세요, 문장을. 그냥 툭툭.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문장은 실질적으로 한 두 문장에서 세 문장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 개의 문장은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장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관적이긴 한데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장은 객관적으로 규정이 되죠. 자, 이거가 이제 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까지는 이제 학교 문법 내용, 한 문장을 읽는 방법이고, 근데 한 문장을 이렇게까지만 읽으면 안 되죠. 자, 이제는 아까 문장과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한 문장도 또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문장을 읽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 중에 경우의 수를 뽑아보시는 겁니다. 이 중에 다음 문장에, 또 이후 문장에, 그다음에 저 뒤에 문장에 연결될 만한 거가 뭐가 있을까? 그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그게 읽히든 안 읽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그 예측, 이 사고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 가서는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 문장을 읽고 아까 문법적 사고를 통해서 당연히 읽히면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안 읽히면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내용에서 경우의 수를 다시 뽑아서 이후 문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이거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모두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누가 잘못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 글을 어떻게 읽어서 그럴까요? 그냥 글을 읽고 그냥 상상한 거죠. 거기에 꽂히는 단어들에만 꽂혀서. 그리고 한 문장, 그러니까 글을 객관적 사고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일단은 이해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글이든. 그러니까 책을 보는데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본다라고 하고, 책에서 저자가 말한 거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 굳이 책을 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상상하면 되지 왜 책을 봅니까? 그죠? 일단 책을 보고 상상력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팩트를 정확하게 저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 생각을 첨언해야지, 글쓴이가 말한 내용이 뭔지도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자기 상상력을 바로 발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일단은 상상력도 좋고 창의력도 좋지만 글이라는 거, 책이라는 거를 통해서 일단은 상대방이, 글쓴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객관적인 정확하게 그 의도를 사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는 게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속도 콤플렉스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쯤에 와서는 앞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분은 계속 문장을 읽으시는 거죠. 문장이 갈수록 늘어나죠.
근데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해서 연결고리를 저희 축을 잡아서 그 축을 중심으로 사고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가야 되는데 통째로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한 페이지 이상 읽기 쉽지 않을까요? 한 페이지 텍스트 읽고 다 외우시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핵심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결의 관계들의 구성을 먼저 뽑아내면은 정보가 확 줄잖아요. 기억해야 돼.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과 문장을 못 읽기 어려워 하시는 분인 거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책을 읽는 도중에 어휘 개념이, 모르는 어휘 개념이 나오면 일단은 머리가 셧다운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나요? 이따가 제가 좀 전에 조금 이따가 이제 드린 사례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마 처음 듣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자, 이거는 이 이슈죠. 일단은 어휘력. 근데 어휘력은 이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이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 책을 통해서 읽는다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이거는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책을 보는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이 나와. 그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새로운 관점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글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은 일단 얘는 아는지 모르는지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추론의 영역으로 남겨주셔야죠. 내가 찾아내야죠. 이 의미를 이해를 해서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어휘력에 관한 부분 안에서 글을 읽다가 멈췄다면 만약에 저는 그냥 A라고 표시를 하고 걔는 제가 더 책의 내용에서 찾아봐야 할 애로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셔야지 모르는 내용 나왔다고 머리가 하얘지면 그 다음부터는 문장과 문장, 그 다음에 한 문장 아무것도 안 읽히는 겁니다. 어휘에 집착하는 순간. 걔는 그냥 내가 연결 관계에 잡히는 앤지 아니면 아닌지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살 때 읽었던 책하고 40살 때 읽었던 책의 이해 정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네. 이건 당연히 배경 지식의 이슈죠. 40살 정도 되면 20살 때 몰랐었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게 되잖아요. 그 글을 읽었어요. 읽혔어요. 이게 읽힌 걸까요? 20살 때는 안 읽혔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만약에 읽혔다면 그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읽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 글을 통해서 확인한 것 뿐이에요. 배경 지식은 중요하긴 하지만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는 글을 읽는 거가 굉장히 글을 읽는다고 착각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내가 이미 아는 내용들이 글 안에 다 숨겨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글 안 읽으실 거예요? 점프하고 계실 거예요. 막 면 단위로 읽고 막 우리 속도법 나오죠. 그때부터 2페이지 한 번에 보려고 하시고 이렇게 뭐 훑어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책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만족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아는 내용이더라 하더라도 설령 그 연결 관계들을 저렇게 객관적으로 뽑아내면서 글 읽기의 지식도 넓히지만 사고력까지, 그리고 이 글쓴이가 논리를 어떻게 짰는지 그런 구조들을 이해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글을 읽는 목적을 좀 잡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난 특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지. 네. 그래서 사실 글을 읽고 쓰는 거는 쉬운 거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쉽다고 하고 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뭐 갑자기 이렇게 개가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의 글을 쓰고 있는 능력의 10%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200%, 300%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들으시고 혹시 그래도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깐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네네. 네. 제가 이 가끔 소설을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 한국 소설 보면 이해도 잘 되고 아까 같이 앞에 뭐 했나 이거 대충 알아듣는데 네. 특히 내가 불란서 소설을 읽게 되면은 네네. 어떤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문장을 잘 이해 못하는가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네네. 그게 다른 점이 뭐 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완전히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런 이슈 고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좋은 글의 특징, 그러니까 글에 있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선생님께서. 그거가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도 글이 안 읽힌다라고 하면은 저는 물론 그 안에 풍부한 감성적인 그 내용적인 거가 들어있기는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이 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잘 못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연결의 그 5가지 시점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적용을 해보고도 안 읽힌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글을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글을 잘 못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는 아까 만약에 이제 특히 또 불란서 쪽은 이게 심오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주관적인,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한 관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잡힐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소설도 이런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는데 결국은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대부분 연결고리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잡히는지 그걸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못 읽는 건지 이 사람이 그래도 잘 못 쓴 건지 그거를 평가하는 선을 조금 그 기준을 가져보신 다음에 그 사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글을 누군가가 썼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는 내가 이해할 대상이지 비판할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하죠. 일단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잘못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한 기준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디스할 수 있지 않나요? 문제 지적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따가 오늘 드린 사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이거는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의 본강인 읽고 쓰기의 새로운 방법의 글의 일반적 속성을 통해서 오늘 나눠드린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그런 개념을 글쓰기에 적용하는 과정을 여러분의 사고와 제 사고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